안녕하세요. 듣기만 해왔던 사연인데 제가 직접 신청까지 해보네요. 부디 잘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주시는 분들 또한 귀한 시간 내어서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어느덧 중년에 접어들었네요. 어렸을 때는 지금의 나이가 된 저를 상상해보는 것이 너무 까마득하게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지기만 했었는데요. 세월이라는 게 정말 쏜살같이 빠르게 흐르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는 감흥 없이 지나가는 듯 싶은데 그 시간들이 모여서 세월을 이루면 그게 엄청 빠르게 지나간 것이 된단 말이죠. 신기하고 인생을 산다는 게 가끔은 한탕 꾸고 마는 꿈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제 아버지는 예전에 한번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어린 시절에는 어른이 된 스스로의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벅차고 견디기 어렵고 무척이나 외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는 것이 온통 더디게만 느껴지셨다고 하네요. 제 아버지는 고아이셨어요. 부모, 형제, 아무런 일가 친인척도 없었고요. 멀쩡히 가족이 있는 아이들을 아버지는 제일 부러워하면서 자라셨습니다. 가족도 재산도 배운 것도 없었던 아버지는 성인이 되시고 나서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셨습니다. 산다는 것에 어떤 의미를 두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시고 많이 방황을 하셨다고 하네요. 지금처럼 전자기기가 발달한 시기도 아니었고 사회복지 체계도 엉망이었던 그 당시의 아버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런 정보가 없었으니까 그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을 다니면서 푼돈으로 생활하시는 게 다였던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적적한 하루였을까요? 저는 아버지가 당신의 젊은 시절을 그런 외로움 속에 보내셨다는 사실이 두고두고 마음 아픕니다. 아버지는 여자를 만나 가정을 이뤄야겠다는 그런 생각조차 못하시고선 그저 묵묵하게 매일 똑같게만 느껴지는 일상을 살고 계셨어요. 그나마 보람과 재미를 아버지가 찾으신 대목이 있었다면 그건 조금씩 재산을 모으신 것이었겠죠. 적은 돈을 버셨으나 아껴가며 생활하신 뒤에 남은 돈을 꾸준히 모으셨더니 그게 점차 재산으로 형성이 되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바로 그것에서 보람을 느끼셨고 그렇게 한참을 더 지내시다 보니까 어느새 37이 되어 계셨다고 합니다. 벌써 당신의 나이가 37이나 되었는데 20이었을 적이나 지금이나 사는 모양새는 똑같은 것 같다고 느끼면서 아버지가 씁쓸해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의 인생도 지금까지처럼 재미없는 나날의 반복일 것 같아서 아무런 기대도 안 된다고 생각하던 아버지의 37. 그때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버지가 엄마를 처음 만나셨거든요. 아버지보다 3살 연하의 엄마는 사남매 집안의 장녀이셨죠. 어려운 집안 형평상 학업에 매진하실 수 없었고 짧은 가방끈을 쥐신 채로 일찍이 사회생활에 뛰어드셨어야 했습니다. 엄마는 고등학교 대신 공장에 나가서 그때부터 돈을 버셨다고 해요. 당신의 희생과 노력으로 동생들만큼은 다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하셨었고요. 엄마의 헌신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었고 그 후로도 집안의 장년 노릇을 톡톡히 하시면서 열심히 돈을 벌며 가게에 이바지를 하셨고 그렇게 힘들게 버셨던 돈으로 동생들을 결혼시키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로서는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겼다고 여겨지는 나이가 되시도록 남자를 못 만나고 지내셨던 거예요. 엄마에게는 아버지가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엄마가 서로의 첫 상대였습니다. 누가 중간에서 작정하고 다리를 놔준 것도 아니었다고 하던데 신기하게 두 분은 만나게 되셨고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남에게 의지하며 기댄 적이 없었다는 공통점은 두 분으로 하여금 서로에게 깊은 호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엄마가 그때를 회상하며 말씀해 주시기를 외롭다 못해서 고독할 만큼 묵묵하게 일을 하며 돈을 벌고 그것으로 사치 한 번은 안 해보고 살아온 게 서로가 너무 똑같아서 이토록 닮아있다면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셨다네요. 두 분은 만약 그때 서로 못 만나셨으면 영원히 결혼을 안 하신 채로 그냥 맨날 똑같았던 그 일상을 계속 그렇게 보내시며 늙어가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됐다면 저도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겠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신 두 분은 이듬해 백년가약을 맺으셨고
자식으로 제가 태어났습니다. 두 분 다 나이가 있으셨기 때문이었는지 자식은 딱 하나만 보셨어요. 저뿐이었죠. 집안 형편은 썩 넉넉한 적이 없었으나 제가 외동이다 보니까 딱히 부족한 같은 건 모르고 자랄 수 있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친가는 저에게 없었고 외가뿐이었는데요. 그래서 세 식구가 외가하고만 왕래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제 유년 시절에 좋았던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외가 식구들은 서로 사이가 좋았거든요. 당시에는 도로 사정도 지금처럼 좋지 않았기 때문에 명절 같은 때에는 외가에 가려면 도로 위 차 안에서만 반나절은 아주 기본일 정도로 시간을 버려 있어야 했으나 그럼에도 즐거웠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걸려서 도착한 외가에서는 다들 푸근한 웃음으로 서로를 맞아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엄마가 장녀라서 책임감이 남다르셔서 그런지 외가 식구들을 되게 잘 챙기셨고 항상 신경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걸핏하면 시간을 내서 세 식구가 외가로 출동하곤 했었네요. 긴 장거리 운전은 언제나 아버지의 몫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평불만을 하시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웬일로 이 구간에 차가 안 밀리네. 생각보다 일찍 도착하겠어. 장모님이 요리를 하시다 말고 깜짝 놀라서 나와보시는 거 아닌가 몰라. 오히려 당신의 처가로 향하는 길을 즐거이 여기셨던 분이었네요. 그러게 오늘 일찍 도착하면 밭 구경이나 좀 할까? 좋지. 우리가 밭일 거둘 게 있으면 거들어도 되고 그런 건 해가 떠 있을 때 해치워야 하잖아. 일세는 아예 도사가 다 되셨네. 그럼 내가 얼마나 밭에 나가서 일을 잘하는데 당신도 알잖아. 내 실력은 처가에서 이미 다 인정을 받았어. 그리고 즐겁게 처가로 향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엄마도 무척 흐뭇해하셨었죠. 어렸던 저의 눈에 비쳤던 두 분의 모습은 결혼하기를 잘했다고 서로를 보며 느끼고 계신 그런 보기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가족이 결혼 이전에 평생에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워낙 혼자 인생을 살아가시는 게 익숙해서 조용히만 그렇게 일상을 보내셨던 분인데 가정을 일구고 처가 식구들이 생겨서 제법 왁자지껄하게 화목한 그림으로 사는 것이 암만 해도 생경하고 재미있으셨던 모양이에요. 엄마는 그런 아버지 덕분에 당신 혼자만 무겁게 지고 있었던 책임감을 덜어내실 수 있었고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죠.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두 분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상대가 얼마나 잘났는지 하는 것은 실상 아무 소용이 없고 서로 잘 맞는 상대를 만나야 인생이 평탄하고 행복한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쁘고 잘생긴 외모는 사고로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세월 앞에서 무너져가는 것이며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지만 서로를 이해하면서 잘 통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시련을 맞닥뜨려도 자꾸만 서로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그러셨었죠. 실제로 부모님이 결혼하시고 나서 제가 아는 한 그때 당시에도 2번 정도 큰 위기를 겪으신 적이 있었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금전 문제였었고요. 하지만 두 분은 그런 순간에 지향하셨던 바가 일치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견이 없었고, 그래서 불화가 없었고, 그래서 금세 힘을 합쳐 위기를 이겨내실 수 있었습니다. 나도 이 다음에 커서 결혼하면 우리 부모님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저에게 부모님의 모습은 가장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으로 여겨졌었죠. 외가에서도 두 분이 인꼬 부부로 불렸었고요.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사남매 중에 넷째인 막내 이모가 외국에 나가서 살게 되셨습니다. 이모부의 회사 문제 때문이었죠. 일이 잘 풀려서 이렇게 된 거라며 이모부는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이모는 사실 외국에 나가서 단기간 체류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 귀국할지 기약이 없이 지내게 되는 것은 너무 막막하다면서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모부가 이걸 인생에 다시 없을 기회라고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에 고심 끝에 이모도 동의하기로 하셨었죠. 그래, 맞아. 이때가 아니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찾아오겠어.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다는 핑계로 외국에 나갈 수 없다고 회사에 말을 하고 그냥 국내에 남아서 일을 계속할 수도 있겠지만 미운 털이 박히면 큰 그릇이 아니라고 평가절하를 당하면 2번 다시 이런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는 건데 기회가 왔을 때 잡자.
이모부의 사회생활에 크나큰 지장이 생길까봐 과감하게 외국에 나가기로 결심하셨던 막내 이모를 보며 외할아버지께서는 되게 쓸쓸해하셨어요. 왜냐하면 유독 내 자식들 중에서 막내딸을 귀여워하셨던 분이었거든요. 외국에 보내놓으면 다시 또 언제 볼 수 있으려나. 사이가 잘 돼서 외국에도 나가 살아보게 되는 거니까 그냥 우리 막내한테도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해 줍시다. 그건 나도 알지만 이 사람아, 가슴 한구석에 헛헛한 걸 어찌 아나. 연락은 자주 할 수 있을는지. 도리어 외할머니께서는 의연해 하셨는데 쓸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셨던 외할아버지께서는 그게 영향이 있었던 것인지 정확히 인과관계를 알 길이 없었으나 2년이 지났을 때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때 몸에 편마비 증상이 왔고요. 모두가 깜짝 놀라서 뒤집어졌었죠. 괜찮다. 이러다 다시 좋아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무 걱정할 거 없다. 외할머니께서는 놀라서 동요하는 자식들을 다독이고 진정시키셨습니다. 장녀로서 책임감이 남다르셨던 엄마, 그리고 처가의 애틋함을 지니고 계셨던 아버지를 비롯하여서 다들 걱정이 만발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더욱 외할머니께서 그때 당시에 덤덤한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당신 혼자서도 앞으로 너끈히 외할아버지를 옆에서 지켜보시며 돌보실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셨었죠. 괜찮다고, 생각보다 별일 아니라고 외할머니께서 단단히 강조를 해주셨던 덕에 외국에 계신 막내 이모도 한시름 놓으실 수 있었고요. 하지만 억지로 괜찮으신 척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외할머니께서는 혼자 외할아버지를 살피시며 지내시느라 하루하루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었거든요. 외할아버지께서는 혼자 거동조차 어려워하셨던 상태였으니 외할머니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수발을 다 들어주셔야만 했습니다. 결국 관절에 무리가 와서 외할머니께서 참지 못하시고 통증을 호소하실 때가 되어 자식들이 다 눈치를 채게 됐었고요. 그때 모두가 얼마나 슬퍼했던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힘든 것을 왜 여태 꾹꾹 눌러 감추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해왔냐며 엄마가 외할머니를 향해 따져 묻듯 하셨었죠. 내가 너희들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부모로서 이것저것 잘 챙겨주기를 했니 뭐를 했니. 그러니 적어도 이제 와서 염치 없게시리 자식들한테 민폐는 덜 끼쳐야겠다 싶어서 내가 꾹 참고서 이때까지 버틴 거였어. 그리고 외할머니의 가슴 아픈 대답을 듣고서 엄마는 물론이고 외가 식구들 모두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때부터는 다들 일상의 한 부분을 내어서 외할머니와 함께 외할아버지를 살펴드렸었고요. 외할아버지께서는 항상 모두에게 미안하다고 그러셨습니다. 아무리 자식들이 괜찮아요 라고 외쳐도 언제나 미안하다는 표정을 하고 계셨었죠. 그 미안한 마음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었을지 제가 중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외할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던 추운 겨울에 외할아버지께서 감기에 드셨었는데요. 잘 안 나으신다 싶었는데 그게 폐렴으로 번졌습니다. 병원에 입원도 하셨었고 금방 퇴원을 하실 거라고 예상했었으나 슬프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입원 기간은 점점 길어졌어요. 그리고 봄이 오려던 때 외할아버지께서는 영원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신기하게도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부터 막내 이모가 보고 싶다고 자꾸 그러셨어요. 그래서 막내 이모가 당시에 무리를 해서 급하게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셨었는데 외할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막내딸을 보시고는 이튿날 새벽에 숨을 거두셨죠. 모두가 크나큰 슬픔에 잠겼고 특히 외할머니의 상심은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 기간 동안에 식음을 전폐하실 정도였어요. 엄마는 당신 또한 너무 힘들고 괴로웠으나 외할머니를 위해서 더욱 정신 똑바로 차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든든하게 역할을 다하셨었고요. 앞으로 외할머니를 모시고 살겠다면서 부모님이 먼저 말씀을 꺼내셨었죠. 저 또한 당연히 동의를 했었고요. 어차피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 학업에만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질 테니 집에 외할머니께서 계신다고 한들 저는 하등 상관이 없었고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예 작정을 하시고 외할머니를 모시고 오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었어요. 외할머니께서 거절하셨거든요. 그것도 완강하게 말입니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너를 또 고생시키겠니?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는 않구나.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제가 모시고 싶어서 모시겠다는 거예요. 저 좋자고 하는 일이에요. 너는 그렇다 쳐도 김서방은 무슨 죄니? 우리 현숙이도 공부를 해야 하는데 할미가 집에 같이 있어봤자 방해만 되지. 어머니의 사이하고 손녀가 어디 그럴 인물들이에요? 아니라는 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어머니가 와서 같이 사시면 우리는 다 좋아요. 엄마는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셨죠. 그러나 끝내 외할머니의 결심을 꺾는 것에는 실패하셨습니다. 건강 잘 챙기며 잘 지내서 자식들한테 걱정 안 끼칠 테니까 그냥 혼자서 살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이 외할머니의 뜻이었어요. 부모님이 안타까운 한숨을 쉬시면서도 어찌하실 도리를 못 냈었죠. 그리고 몇 주 후 외삼촌이 외할머니를 찾아뵈었고 모시고 가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찍이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온 장녀에게 기대는 것이 미안해서 그러시는 거라며 아들한테 기대서 사시는 것은 어떻겠냐는 외삼촌의 제안이었죠. 하지만 외할머니께서는 이번에도 고개를 단호하게 가로저으셨어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여기를 떠나기 싫어서 그런다. 네? 그치만 어머니,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이제 무릎이며 여기저기 관절이 안 좋아서 혼자 농사일을 하시기도 어렵잖아요. 여기서 지내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불편하기만 하죠. 그건 순전히 너희들의 생각이야. 나는 안 그렇다. 비록 여기가 내 고향은 아니지만 이미 내 고향이라 여기면서 산 세월이 20년이다. 앞으로도 계속 쭉 여기서 살 거야. 너희 아버지도 여기서 사는 걸 얼마나 마음에 들어있는지 알잖니? 그러니까 제사도 다른 데 말고 여기서 살면서 차려야 돼. 외할머니께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자 외삼촌도 더 이상 어찌하실 도리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한 달에 며칠씩만이라도 모시고 지내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드려봤으나 외삼촌이 사시는 곳이 너무 멀다고 그렇게 멀리까지 오가며 지내고 싶진 않다고 외할머니께서는 이것마저 거절하셨네요. 참고로 저희 집하고 외삼촌 댁은 지역이 바로 옆이었어요. 외갓집하고 가장 가까이 살았던 건 사남매 중에서 셋째 이모이셨죠. 하지만 당시 셋째 이모는 당신의 시댁에 들어가 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외할머니를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기력이 확 떨어지고 상심을 쉬이 떨쳐내지 못하시는 외할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번갈아가면서 찾아뵙고 들여다보며 지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님은 언제나 한마음 한뜻이었죠. 그러다가 제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때 부모님이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집을 아예 정리하고 외갓집으로 내려가서 외할머니를 그곳에서 모시며 함께 사시기로 말입니다. 그만큼 엄마가 외할머니를 위하시는 마음이 강했던 거예요. 아버지는 기꺼이 그런 엄마의 결정을 존중하며 따라주셨고요. 두 분 다 그때 당시 아직 예순도 되지 않았었는데 시골에 내려가서 살기로 결정하시는 게 어떻게 쉬운 것이었겠나요. 많은 고심을 거치신 끝에 내리신 결정임을 저는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심정으로는 제가 혼자 남겨지는 것이 섭섭하고 서운하기도 했었으나 두 분의 결정에 저 역시 따르기로 했었네요. 다행인 점이라면 제가 혼자 지내는 생활에 이미 아주 익숙했다는 점입니다. 외동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집에 혼자 있는 경험을 자주 했었고 그게 아무렇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제가 부모님의 성격을 고루 물려받은 것인지 혼자서도 덤덤하게 생활하는 것을 잘하였고 가족을 위하는 마음 또한 강하였습니다. 외할머니를 염려하는 부모님의 심정이 너무 잘 이해가 되었고 그렇다면 제가 스스로 잘 해내는 독립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서 효도를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서울 소재이기는 하지만 대단한 곳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럭저럭 무난한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최종 성적표는 보통인 수준이었죠. 그에 맞춰서 또 그럭저럭 무난한 취업을 해냈네요. 평범한 노선을 타며 정말 튀지 않게 딱 보통의 사람들처럼만 지낸 20대였습니다. 워낙 사치에는 관심이 없었고 꼬박꼬박 저축하는 습관을 잘 들이다 보니까 서울에서 자취생활을 하며 평범한 월급을 받으면서도 나쁘지 않게 돈은 모이더군요. 순전히 제 기준이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만
저 자신은 나름대로 만족했었습니다. 제가 크게 외향적인 성격도 아니었고 발이 넓지도 않았던지라 주변에 사람이 많지는 않았으나 저를 안다고 하는 가까운 몇 지인들은 하나같이 이런 소리를 했었어요. 이제 남자만 잘 만나서 결혼만 잘하면 되겠네. 앞으로 제가 결혼이라는 관문만 잘 넘으면 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관문은 인생을 살면서 필수로 넘어야 하는 것이라고 모두가 입을 모으더군요. 제가 혼자서도 잘 지내는 독립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사실 성인이 된 이후로는 결혼에 대한 필요성을 별로 체감 못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결혼하면 부모님 같은 모습으로 살고 싶은데 그럴 만한 남자도 눈에 안 보였고요. 외할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부모님은 꽤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직접 살아보니까 도시보다 시골에 살 일이 더 많다고 하시더군요. 절대 시골살이를 만만하게 볼 게 아니야. 죄다 손이 안 가는 일이 없어. 지내시는 게 만만하지가 않다며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으나 그곳 생활이 싫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님을 저는 알았네요. 부모님이 내려가서 같이 지내신 이후로 외할머니의 건강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안색부터 훨씬 나아졌다며 외삼촌과 이모도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부모님에게 굉장히 고마워하셨고 동시에 미안해하셨죠. 그래서 바쁘신 와중에도 종종 시간을 내어 이것저것 생활용품 같은 걸 챙겨서 방문을 하셨고요. 외삼촌 식구들하고 이모 식구들까지 종종 얼굴을 비추고 있었으니 부모님은 더욱 일상에서 빈틈이 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잘 지낸다는 것에 안심을 하시고서는 아무런 걱정이나 간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혼도 제가 때 되면 알아서 하겠거니 생각하시면서 잔소리도 안 하셨고요. 그러다가 제가 29이 되었는데 명절을 맞이해서 외가에 내려갔더니 드디어 제 결혼 문제가 화두에 오르기는 했었어요. 그러고 보니 현숙이 너는 아직 만나는 남자는 없니? 네, 없어요. 직장 동료가 남자를 소개시켜줘서 작년에 잠깐 만나보기는 했었는데요. 그냥 별로더라고요. 저랑 안 맞는 것 같길래 오래 끌지 않고 바로 헤어졌어요. 뭐? 그래도 잘 맞는지 어쩐지 몇 달은 쭉 만나봐야 제대로 알지. 얘기를 나눠보니까 저랑 가치관이 다르더라고요. 그 남자는 한 번 사는 인생이면 재미없게 살 필요 없고 즐겁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해마다 해외여행, 해마다 명품 신발이나 가방 하나씩, 그리고 TV에 나오는 요즘 유행하는 것들을 다 따르고 해보는 게 무조건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부분들이 저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아시잖아요. 저는 요란법석 떠는 것보다는 조용하게 사는 쪽을 훨씬 좋아하고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걸 워낙 선호해서 사치하며 사는 것도 안 맞아요.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던 외가 식구들의 표정에 너나 할 것 없이 수긍이 깃들었습니다. 엄마도 인정을 하셨죠. 아이쿠, 그랬구나. 듣고 보니 네가 왜 그랬는지 알 것 같다. 그래, 잘했네. 어차피 상극인데 더 만나봤자 뭘 하겠어. 시간 막 낭비하는 거지. 그렇게 사는 남자도 분명 어딘가에는 자기랑 잘 맞는 짝이 있을 거야.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든지 간에 자기하고 쿵짝이 잘 맞는 상대만 찾으면 되는 거거든. 현숙이 너도 잘 맞는 사람이 나타나거든. 대신에 그때는 질질 끌지 말고 후딱 결혼해버려라. 어차피 결혼할 상대하고 굳이 시간 끌며 오래 만난 거 역시도 어찌 보면 시간 낭비니까. 엄마는 제가 더 나이를 먹기 전에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런 식으로 돌려서 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잘 맞는 남자만 있다면 바로 결혼할 생각은 있었으나 인연이라는 게 쉽게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저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 보이는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었죠. 그렇게 20대가 끝나고 30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30 된 기념으로 올해는 좋은 남자를 만나라고 새해 덕담도 해주셨었죠. 그러나 여전히 혼자인 채 31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결혼 이야기는 안 하셨고 저에게 건강관리 잘하고 밤길 조심해서 다니라는 말씀만 해주시더군요. 또 한 해가 지나서 32이 되었고요. 제가 직장에서 승진하는 아주 기쁜 일이 있었어요. 부모님을 비롯하여 외가 식구들 모두 저에게 대단하고 자랑스럽다고 하면서 저를 멋쟁이 커리어 우먼이라 부르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연애, 결혼 가지고서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고 그런 생각들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저는 직장에서 제 위치를 멋지게 찾고 아무런 결혼 기대도 안 받게 된 그때가 되어서야 인연을 만났습니다. 남편하고는 처음부터 예감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저와 통하는 구석이 많았거든요. 남편이 빠른 생일이라 저보다 학교를 먼저 들어가서 그렇지 같은 해에 태어난 동갑내기였고요. 위로 누나만 둘 있고 집에서 막내였습니다. 큰 누나랑 6살, 작은 누나하고는 4살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 집에서 막내다운 막내로 취급받으면서 게다가 아들이었으니 오냐 오냐 자랐을 것만 같은 조건이었는데요. 딱히 그렇지도 않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할 때만 보더라도 시부모님이 소위 아들 유세라는 것을 전혀 안 부리셨어요. 우리 집 막내가 대체 언제나 장가를 든다고 그럴까 걱정이 많고 궁금했는데 드디어 가는구만. 드디어 간다. 내가 이제부터 2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겠어. 결혼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께서 한숨 섞인 웃음을 지으시며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게 다였습니다. 심지어 시아버지께서는 도중에 지인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으시더니 식사 자리가 끝나자마자 급하게 옷을 챙겨서 나가셨어요. 낚시를 하러 나가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 모습에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아 있었고 저는 이런 게 이 집안의 분위기라는 것을 그때 알았었죠. 크게 간섭할 것 없이 그냥 자식을 알아서 하고 알아서 살게끔 두는 느낌이었습니다. 왠지 저랑 잘 맞았어요. 아, 그리고 시부모님이 일은 귀농을 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고향 지역이라고 하더군요. 두 분은 서울 도시 생활에 많이 지쳐 계셨던 모양이에요. 시어머니의 첫 출산이 32이었다고 하니 그때로 치자면 육아를 좀 늦게 하셨던 편이었고요.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에 뛰어드셨던 시아버지는 그럭저럭 성공을 거두셨지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으셨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귀갓길에 쓰러지신 적이 있었다네요. 그때부터 두 분은 귀농을 염두에 두게 되셨고요. 시어머니도 건강하신 편은 아니었다고 하니까 도시 생활이 지긋했으면 지긋했지 아무런 미련도 없었던 것이었죠. 시부모님은 남편이 21살일 때 귀농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남편이 대학에 들어가서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군대를 갈 때였어요. 그래서 남편은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도 시부모님이 계신 시골집까지 가는 게 너무 멀어서 작은 시누이의 자취방으로 가셨다고 하네요. 참고로 그때 큰 시누이는 직장에서 해외 파견 근무를 나가 있던 시기였었고요. 약간은 제 경우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저는 20살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부모님이 외할머니 댁으로 가버리시는 바람에 낙동강 오리알이 됐었지만 수긍하고서도 혼자 잘 지냈었죠. 남편도 군대에 있는 와중에 시부모님이 이사를 가버리셔서 집이 없어졌으나 그러려니 하면서 적응을 했어요. 시누이들이 각자 결혼을 20대 때 해버리는 바람에 남편은 기대서 지낼 수도 없었고 그냥 혼자 취업해서 일을 다니면서 자취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딱히 외롭거나 힘들다고 느낄 새도 없었고 하루하루 일을 다니면서 돈을 벌고 저축을 하는 재미를 느끼고 그걸 보람으로 여겼다고 하네요. 저는 남편이 저와 결이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어 봤을 때부터 저와 비슷하다는 바로 느낌이 왔었고요. 남편 역시도 저와 잘 통한다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었대요. 그랬기 때문에 고민 않고 저에게 교제를 청했었으며 결혼 이야기를 꺼냈던 것이라고 하더군요. 만나고 5개월 만에 결혼 이야기가 처음 나왔었네요. 그러니까 처음 서로를 만나고 나서부터 반년도 지나지 않아서 결혼하자는 말이 나왔던 것인데 저는 기간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어요. 전에 엄마가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어차피 잘 맞고 어차피 결혼할 것 같은 상대라면 굳이 시간 끌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남편이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제가 옳다거니 하면서 즉시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맞장구를 쳐주니까 그때부터 남편도 바빠졌었죠. 양가의 반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부모님은 아주 좋아하시면서도 덤덤하셨고요. 제 부모님은 잘됐다며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우리 딸이 드디어 시집을 가는구나. 든든한 배우자를 만난 건 평생 자기 편을 만드는 거랑 똑같단다. 앞으로 행복한 가정 꾸려서 그렇게 잘 살아라. 아버지가 눈물을 글썽거리셨는데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드셨을까 싶어서
왠지 그 얼굴에 진 주름이 슬프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제 결혼 소식에 몸이 가벼워지는 기분이라고 하시면서 어깨를 들썩이셨네요. 그러실 만도 했죠. 왜냐하면 남편은 무려 서울에 집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옛날 복도식 아파트이긴 했는데요. 평수도 아담했지만 그래도 무려 아파트였어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말입니다. 이게 주는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었죠. 남편이 얼마나 잘 벌면 그 나이에 서울 아파트가 있었냐고요? 혹은 대출을 얼마나 끌어다 받은 거냐고요? 그런 게 아니었고 시부모님이 예전에 시골로 내려가시면서 남겨두신 집이었습니다. 새를 낳았었고요. 남편이 그 집을 받은 건 시누이들이 다 시집을 가고 난 직후였다고 해요. 아무리 오래된 옛날 아파트라고 해도 서울에 있는 집인데 그걸 3남매 중에서 한 명만 받는 건 솔직히 좀 불공평하긴 하죠. 이래서 옛날 분들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아니라고 하셔도 결국은 아들에게 재산이 가야 한다고 여기시는 분들이니까요. 아, 그리고 시누이들이 시집을 잘 갔기 때문에 당시에 가타부타 말이 안 나왔다는 것 같아요. 큰 시매부는 큰 시누이가 잠시 해외에서 일을 할 때 만난 인연이었고요. 큰 시매부가 외국계 기업 종사자이고 개인 능력이 뛰어나서 굶어 죽을 걱정이 없는 인재입니다. 집안도 꽤 사는 편이고요. 그리고 작은 시매부는 물려받을 가업이 있는 사람이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굶어 죽을 걱정이 없었습니다. 첫째, 둘째가 워낙 시집을 잘 갔으니 막내한테 집을 줘보려도 좋겠다고 그때 시부모님이 판단하셨던 것이겠죠. 그렇게 남편은 20대 나이에 서울의 아파트에 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 집은 저희 부부의 신혼집이 되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어 봤었을 때 혼수는 제가 채우는 게 맞겠다고 결론이 났었죠. 남편이 본인 돈으로 산 집은 아니지만 어쨌든 결혼하면서 남편이 집을 해오는 셈이잖아요. 그러니 그 집에 들어갈 가전제품과 가구들은 제가 사는 게 맞다고 여겼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기는 한데 먼저 그렇게 말해주니까 정말 고맙다. 나 지금 감동받았어. 그리고 남편은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했었을 때 무척 감명 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혼 가구들을 제가 보러 다니고 괜찮은 후보군을 추려내는 일까지 했었는데요. 그것에도 남편은 무척 감동을 받은 것처럼 행동을 했었어요. 솔직히 남자들이 그런 걸 봐도 잘 모르잖아. 그래서 여자들이 보러 다니고 비교하고 고르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렇게 안 하려는 여자들이 무척이나 많다는 거지. 나는 개념 넘치고 상식을 갖춘 여자하고 결혼하게 됐으니 정말 최고의 행운을 거머쥔 놈이야. 저는 당시 일부러 저를 추켜 세워주려고 남편이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 줄로만 알았었죠.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진심이었더라고요. 제가 남자한테 이것저것을 요구하지 않는 여사라서 그게 너무 좋았던 모양이었어요. 저는 사실 상대를 배려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저 제 취향의 가구들을 혼자 구경하고 결정하는 그 과정이 좋았던 건데 남편이 약간은 뭔가 오해를 했었던 것입니다. 남편의 진심을 마주하게 됐던 건 결혼하고 나서 수개월이 흐른 뒤의 일이었고 그 이전에 저는 결혼식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됐었고요. 그래도 오늘 보니까 썩 그렇게 대면대면하지는 않네. 이제는 잘 지내고 사나 봐. 아유, 아들 장가 보내는 날이니까 저런 거지.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멋쩍게 굴고 싶겠어? 보는 눈들 생각해서 신경 쓰는 거야. 정말 우연히 하객 몇 분이 시부모님을 겨냥해서 나누는 대화를 들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시부모님의 지인들이신가 했는데 남편하고 인사들을 나누실 때 확인해 봤더니 먼 친척분들이셨더라고요. 저는 왠지 그 대화가 신경이 쓰여서 염두에 두고 있었다가 제가 가장 허물없이 지내는 친구 한 명에게 혹시 식장 뷔페에서 저분들이 대화하시는 걸 들어줄 수 있느냐고 부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마침 뷔페를 먹으러 갔을 때 그분들 옆 테이블이 비어있길래 거기에 자리를 잡았던 거예요. 사실 저는 그런 부탁을 했던 것도 거의 반쯤 잊어버렸던 채로 신혼여행까지 다녀왔다가 며칠 후에 그 친구에게서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야, 현수가 네 시부모님이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것 같더라? 일이 좀 있었대? 그건 바로 예전에 시아버지가 바람을 피우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을 핑계로 여자들이 있는 술집에도 자주 드나드셨고요. 그래서 열받은 시어머니가 이혼까지 하려고 하셨었다네요. 그러다가 시아버지가 건강에 이상이 생겨 쓰러지셨고 차마 외면할 수 없어서 시어머니가 간병을 해주셨죠. 사업도 한계가 보일 무렵이었고 시어머니 또한 몸이 썩 좋지는 못해서 시골로 가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쓰러져서 죽다 살아나 보니 그래도 본처는 놓지 말고 살아야겠다고 시아버지가 마음을 굳히셨다네요. 시어머니는 시골로 가면 적어도 더러운 꼴들을 안 보고 살겠다 싶어서 그러자고 하셨었고요. 하지만 한 번 깨진 도자기가 아무리 이어 붙여봤자 본래의 모습대로 돌아갈 수는 없죠. 영원히 깨진 흔적이 남아있으니까요. 사는 환경이 갑자기 바뀌니까 그것 때문에 예민해져서 시골로 간 뒤 처음 1년은 두 분이 죽도록 싸우셨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쳐서 더 안 싸우실 뿐이지 그냥 서로를 반쯤 외면하며 사시게 됐다는 겁니다. 게다가 먼 친척분의 추측이지만 시부모님이 이제 각자 애인을 편하게 두고 사는 것이 아니겠냐는 이야기까지 있었네요. 아유, 저는 시댁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고 시아버지가 예전에 상습적으로 바람을 피우셨다는 사실에 왠지 불길함이 들었습니다. 겉으로만 봐서는 그러실 분 같지는 않았거든요. 사람 속은 역시 모르는 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별로였네요. 남편이 저한테 작정하고서 시부모님의 과거를 숨겼다고 보기에는 애매했으므로 저도 그냥 모르는 척 입을 다물고 지냈습니다. 며느리인 당신 입장에서는 시댁이 멀리 있으니까 좋지? 가끔 전화나 좀 드리면 되니까 얼마나 편해. 놀러 오라는 소리도 두 분은 안 하시잖아. 그것뿐이야? 우리가 어쩌고 사는지 전혀 간섭도 안 하시지. 어때? 나랑 결혼하기를 잘했지? 남편은 아들 며느리 부부가 어떻게 살든 말든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지내는 시댁이 어디에 또 있겠냐고 하면서 제가 결혼을 정말 잘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얼마나 생색을 내고 싶었던 것인지 그 이야기를 제가 10번은 더 들었던 것 같네요.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으나 남편은 제가 본인과 결혼한 걸 무척 잘했다고 생각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을 한 게 제가 복받은 거라고 그렇게 남편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길래 그게 좀 떨떠름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까지 남편에 비해서 많이 기우는 조건이었나 싶어서 남몰래 심란해하기도 하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인생이 확 바뀔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런 건 없었어요. 혼자 살다가 이제는 그냥 둘이 사는 느낌이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집안에서 집안일하고 이러는 게 너무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자취 생활을 오래 해봐서 본인이 남자치고 깔끔하게 집안일을 잘한다고 자랑을 해댔던 남편은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별로 대단하게 잘하는 구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잘하는 게 있다면 입으로 떠드는 거였어요. 식사 중에도 TV를 보다가도 같이 외출을 나갔을 때도 남편은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이끌었고 그게 귀찮을 때도 있었지만 즐거운 분위기를 유도해주는 것 같아서 그래도 장점으로 여겨졌었네요. 하지만 그런 장점으로 내세워서 남편이 밖에서 헛짓거리를 다닐 줄은 상상도 못한 바였습니다. 상상과는 달랐던 결혼 생활이었고 부모님의 모습처럼 살고 싶었지만 저와 남편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선택한 결혼이고 이제 남편과 평생의 동반자로 어떻게든 열심히 잘 살아볼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랬건만 남편은 아니었더라고요. 결혼 1주년을 코앞에 두고 남편이 이혼을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어떻게 이야기를 꺼낼지 고민이 참 많았는데 다른 핑계, 다른 변명, 다른 거짓말 결국은 다 안 통할 것 같더라. 그래서 그냥 솔직해지기로 했어. 나 다른 여자가 생겼어. 정말로 사랑하는 여자고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여자야.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면 말문도 같이 막히고 그저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제가 고개를 저으며 웃기만 하니까 남편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혼해주면 당신 정말 복 받을 거야. 뭐? 복? 지금 장난해? 나를 사랑하고 나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한 거잖아. 우리 이제 곧 결혼한 지 1년 되는 부부야. 그런데 지금 벌써 당신 입으로 바람나서 이혼하겠다고 그러는 거야? 당신 정말 웃긴다. 나랑 이혼하고 싶어서 환장을 한 거라면 축하해. 일단은 성공했으니까. 아버님이 예전에 그렇게나 바람을 피우셨다면서 부전자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지금 당신을 붙잡아봤자 앞으로 또 바람을 피울 것 같아. 당신 같은 정신 나간 놈하고 계속 같이 살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어. 우리 아버지 이야기를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진짜 당신한테 면목이 없다. 아무튼 이혼만 해주면 정말 고맙겠어. 은혜 안 잊을게.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당신 좋은 짓을 왜 해줘야지? 나는 당신하고 어차피 같이 안 살 마음이지만 그래도 굳이 당장 이혼이 필요하지는 않거든. 남편이 어떻게든 이혼을 해내려고 비굴한 표정을 짓길래 제가 단호하게 나가봤습니다. 사실 바람났다고 말을 들은 순간부터 제 마음은 싸늘하게 식었고 당장 이혼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이 원하는 대로 즉각 따라주기 싫었던 것이죠. 근데 남편은 반드시 저와 빨리 이혼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절박하게 구구절절 말을 하더군요. 솔직히 나 정도면 어린 여자도 만날 수 있었어. 근데 당신이 허영심 없고 사체 안 부리길래 선택한 거야. 내가 서울에 집 있다고 하니까 눈 돌아가서 나한테 빌붙으려던 다른 여자들과 당신은 달랐어. 당신하고 결혼하면 적어도 내가 손해는 안 보며 살 것 같더라. 그래. 같이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 당신이 손해보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고 아주 계산적인 거. 그래서 지금 나보다 더 알뜰살뜰하고 돈 안 쓰는 여자라도 생겼다는 거야? 아니면 혹시 돈이 엄청 많은 여자라도 생겼나? 당신 이기적인 여자 아니잖아. 개념 있고 상식적이잖아. 그러니까 나 좀 도와주라. 나 좀 살려줘. 지금 내가 만나는 여자가 어마어마한 상속녀야. 나 이 여자 절대로 놓칠 수 없어. 내 인생에 다시는 안 올 기회이고 이 인생 역전의 기회야. 당신은 남 잘 되는 꼴 보면서 배 아파하는 그런 사람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이혼해주라. 진심으로 부탁할게. 제발 이혼만 해달라면서 남편은 저에게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눈물도 찔끔 흘리더군요. 저는 상속녀라는 단어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솔직히 다 털어놓으면 고려를 해보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여자는 홍콩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업 자체는 규모가 보통이지만 집안의 재산 규모는 보통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영국의 거점을 든 기업체의 회장이 그 여자의 할아버지라 했습니다. 남편이 사진 몇 장도 보여줬는데 그냥 어이가 없었네요. 대단한 상속녀를 어떻게 남편이 만났고 결혼 이야기까지 나올 만큼 진전이 됐다는 건지. 하지만 저에게 결국 중요한 대목은 남편이 무려 1천억에 달하는 재산을 받을 상속녀와 결혼을 하고 싶어서 저와 빠른 이혼을 필요한 상황인데 제가 아무 조건 없이 이혼을 해줄 이유가 없어 보였다는 것이었어요. 나는 당신한테 배신당한 입장인데 돈 많은 여자랑 결혼하겠다는 당신을 내가 어째서 순순히 놔줘야 돼? 개념이고 상식이고 나발이고 이건 양심의 문제 아니야? 당신의 말이 맞아. 그래. 내가 맨입으로 당신을 설득하는 건 말이 안 되지. 근데 내가 당신한테 줄 게 뭐가 있겠어. 없어. 그냥 이 집뿐이야. 이 집이라도 당신 줄게. 내가 가진 전부를 주는 거야. 무릎을 꿇은 남편이 이제는 두 손까지 모아서 빌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 들어차 있는 저의 손길이 묻어있는 가전제품이며 가구들을 쓱 들러보다가 마음을 굳혔습니다. 알았어. 당장 이 집 명의 나한테 돌려놔. 그거 확인하는 대로 이혼 도장 찍어줄게. 남편은 고맙다면서 역시 제가 다른 이기적인 여자들과는 다르다는 걸 진작 알아봤다는 그런 쓸데없는 칭찬을 늘어놨습니다. 그 꼴이 보기 싫어서 일단 집에서 내쫓았고요. 불평 없이 쫓겨난 남편은 서울 아파트를 저에게 넘겼고요. 타고 다니던 차도 저한테 넘겼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재산은 다 넘긴 셈이었죠. 그제서야 저는 이혼을 해주었습니다. 놀라셨던 부모님은 마음을 가라앉히시더니 잘했다고 해주셨어요. 더러운 꼴 1초라도 더 안 보고 정리 잘했다. 엄마뿐만 아니라 외가 식구들 전부 저에게 잘한 거라고 입을 모아서 다행이었어요. 솔직히 돈을 더 뜯어내려고 물고 늘어졌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소리를 들을까봐 걱정이었는데 아니어서 안심이었습니다.
엄마의 말씀대로 저는 그냥 빨리 정리를 해버리고 제 일상의 안정을 찾고 싶었던 게 컸었네요. 곱 씹어보면 전 남편은 자기 잘난 맛만 아는 놈이었고 손해보는 것을 싫어했고 기회주의자였죠. 그런 놈이니 어떻게든 돈방석에 올라앉는 것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1천억 상속녀인지 뭔지 아는 여자랑 정말로 잘 살게 될지 궁금하기도 했으나 저 자신을 위해서 관심을 다 꺼버렸었죠. 배신당하고 제 인생에 이혼이라는 걸 남기게 된 것만 생각하면 속이 쓰라렸으나 제 집을 보고 있자면 어느새 쓰라림은 가시고 속이 편안해졌습니다. 원래 신혼집이기는 했어도 제가 사는 집이었지 제가 소유한 집은 아니었으니까요. 비로소 제 집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기분이라는 게 다르더군요. 너무 든든해서 일을 다니며 지낼 맛이 났습니다. 직장에서도 더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건 바로 전 남편이 죽었다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외국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고 그 바람에 그 가족들이 난리가 났다는 얘기였습니다. 들어보니까 홍콩에서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직감적으로 전 남편이 사기를 당한 것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스스로 떠날 리가 없었죠. 얼핏 건너들은 게 전부였지만 역시나 상속녀라던 그 여자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기업 회장이라는 것도 그것 자체를 가짜로 지어낸 것이었고요. 가짜 서류에 가짜 사진까지 본격적으로 작정하고 사기를 친 것이었어요. 어차피 자기는 나중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속받을 거니까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작은 사업을 도와주면서 투자만 좀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전 남편을 속인 거였어요. 전 남편은 홍콩까지 갔다가 그곳에서 지내며 그 여자한테 속아서 뜯겼고 대출 빚만 순식간에 수억 원이 됐습니다. 게다가 그 여자는 어느 순간 잠적을 해버렸죠. 좌절한 전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한 채로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와 이혼하고 나서 9개월 만의 일이었어요.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은 안 들었고 그냥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사람 인생이 사기꾼 때문에 끝나버린 것이니까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전 남편이 그렇게 된 일 때문에 그 집안 사람들이 아예 서로를 안 보고 살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전 시부모님은 결국 아예 갈라섰다는 듯 했고 전 시누이들도 연락 두절이라는 것 같았어요. 과욕을 부리지 말고 순간의 잘못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겠다는 그런 교훈을 얻은 채로 저는 마음가짐을 더 바르게 하며 살게 됐죠. 굳이 저에게 딱 맞는 사람을 찾으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살다 보니 새롭게 좋은 인연도 만나게 됐어요. 연애는 괜찮아도 다시 누군가와 결혼을 하는 것까지는 망설여졌는데 같이 있으면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그저 공기가 편안한 게 신기하고 좋아서 고민 끝에 재혼을 했습니다. 저와는 다르게 가끔 덤벙거리고 명랑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가치관이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서 그 과정이 아주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렇게 인생을 또 배워갑니다. 여러분은 현재 자신과 비슷한 분과 함께인가요? 아니면 자신과 완전히 다른 분과 함께인가요? 팔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 시골에서 저희만큼 형제가 많은 집도 흔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만큼 가난한 집은 더더욱이요. 시골 사람들이 잘 살아봤자 얼마나 잘 살겠냐마는 저희는 가난하단 표현조차 부족할 정도로 다 떨어져 가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요즘도 시골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당시 저희가 살던 작은 집은 주인 없이 버려진 폐가 같은 곳이었어요. 등본 떼어보면 땅 주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육안상으로 봤을 때 관리가 안 된 지 못해도 오랜 시간이 지났고 너무 허름하고 낡아서 아무도 발길을 주지 않는 집이었죠. 할아버지가 노름에 빠져 저희 집까지 모두 길거리에 나앉게 된 거였는데 열 식구가 모두 길바닥에서 잘 수는 없었기에 진짜 떼국물 줄줄 흐르는 얼굴을 하고 한참을 다리 빠지게 돌아다니다가 간신히 발견한 집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나무가 다 사가 있어서 병균 투성이 쥐가 들끓는 사실 집이라고 하기도 참 힘들 정도의 초라한 공간이었지만 저희 열 식구에게는 그조차도 감지덕지였습니다. 단칸방보다 아주 조금 큰 곳이었기 때문에 형제들 방은 물론이고
부모님이 따로 쓸 방조차 없었습니다. 다행히 우물과 부엌이 있었지만 그 부엌을 제외한 나머지 바닥에 온 식구들이 딱 달라붙어서 자야만 전부 누울 수 있었죠. 당연히 화장실도 없어서 저희는 소변이나 대변을 누러 갈 때마다 산을 타야 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배고파. 조금만 참아라. 배고프단 소리 지겹지도 않니? 그런 상황에서 밥이라고 잘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흰 쌀밥에 고기 반찬은 어린 시절 살면서 구경도 한번 못 해봤습니다. 온 가족이 하루 한 끼 먹으면 많이 먹은 거였고, 어느 날은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우물물로 배를 채운 적도 있습니다. 저보다 어린 동생들이 배고프다고 엉엉 우는 걸 어르고 달래느라 지쳐서 안 그래도 잔뜩 졸아든 배가 더 고파 어느 때는 정말 맹장이라도 걸린 것처럼 쓰라리듯 아파서 가만히 웅크리고 누워 그 시간이 얼른 지나가기를 바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었고 형제들도 어릴 적 싸우고 다투던 것만 빼면 나쁘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잠도 제대로 편히 못 자고 밥조차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너무나 불만스럽고 또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집에서 태어나야 하는지. 나쁜 마음이지만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동생들 역시 종종 다른 동네 아이들을 이야기하며 왜 쟤네는 자기 이불에 자기 베개 가지고 편하게 잠도 자고 맛있는 밥도 먹고 그러는데 우리는 맨날 불편하게 붙어서 자야 하고 맛있는 것도 못 먹냐고 투정을 부려댔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자식들한테 미안해하시는 부모님과 달리 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똑부러지게 혼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집 큰형이었습니다. 너네 아무리 어려도 그렇지 누가 그런 식으로 말해도 된댔어? 다른 집은 다른 집이고 우리 집은 우리 집이랬지. 그렇게 비교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 알아 몰라. 그리고 부모님 속상하게 왜 자꾸 그런 말들을 하는 거야. 너네 마음도 이해하지만 이젠 그러지 마. 알겠어? 동생들이 한참 어릴 때부터도 큰형은 늘 저희를 앉혀놓고서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 힘을 내고 계신다. 비록 지금 많이 힘든 거는 나도 누구보다 잘 알고 마음 자체는 이해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더 뭉쳐서 부모님이 더 힘들지 않도록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해야 한다며 이야기를 해오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저런 식으로 땡깡을 부릴 때마다 부모님보다도 더욱더 크게 혼냈죠. 저와 3살 차이가 나는 큰형은 고등학생이 됐을 때부터 부모님을 도와서 일을 했습니다. 일이라고 해봤자 저희가 살던 시골에 회사 같은 게 있는 것은 아니었고 부모님을 도와서 남들 농사 도와주는 게 전부였죠. 부모님은 당연히 말렸지만 큰형은 자신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돈도 아깝다면서 그 돈 아껴서 동생들 학교 보내주고 싶다고 본인이 자진해서 나서서 학교를 다니지 않은 케이스였습니다. 어릴 때야 그 고마움을 자세히는 몰랐지만 나중에 제가 고등학생이 되고 나니까 그때 큰형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큰형은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 새로운 걸 접해서 익히는데 능통해서 학교를 다닐 때도 늘 상위권 성적을 받았고 끼도 많아서 이것저것 다 잘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고 오직 부모님과 저희를 위해 산 거였습니다. 그런 형을 보면서 자라다 보니 저도 고등학교에 가고 싶지가 않다고 느껴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우리 집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하지만 형이 그런 저에게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학교는 다닐 수 있으면 다니는 게 좋아. 너까지 안 도와줘도 내가 부모님 도와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너는 학교 다녀.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돼. 형은 여러모로 부족해서 못했지만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알겠어. 고마워, 형. 제가 무사히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졸업할 수 있었던 건 다 큰형 덕분일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적에 큰형은 성인이 되었고
성인이 된 큰형은 대뜸 서울로 올라가서 돈을 벌어야겠다며 혼자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벌어온 돈으로 저는 물론이고 동생들도 학비를 내고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다른 동네도 제대로 나가본 적이 없는 네가 서울까지 가서 돈을 번다 그래. 나도 네 엄마 말이 맞다. 잘 찾아보면 여기서도 할 일이 있지 않겠니? 굳이 서울까지 가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봐. 큰일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물론 처음에 부모님은 당연히 걱정하셨습니다. 형이 크고 나서 더 어린 동생들을 챙기느라 상대적으로 신경을 많이 못 쓰긴 했지만 고등학생 시절부터 본인들을 도와 일하던 형한테 늘 미안해하던 사람이 부모님이었고 부모님은 조금 늦더라도 언젠간 형이 본인의 삶을 살길 바라면서 다른 일을 조금씩 준비하고 있던 찰나였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형이 이미 다 정해놨다는 듯이 서울에 올라간다고 하니 하지만 부모님의 만류에도 형은 굳건했습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일을 하기로 생각한 건 오래됐어요. 생각해 둔 것도 있고 서울에 가면은 돈도 더 많이 벌고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사는 것도 어쩌면 지금보다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걱정돼서 어떻게 사니? 저도 이제 어른인걸요. 충분히 혼자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걱정은 저도 되는걸요. 우리 가족 다 건강할지. 하지만 제가 가도 우리 둘째가 저 대신해서 여기서 두 분 도와드리고 동생들도 돌보면서 잘 살 테니까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랑 아버지도 저를 믿어주세요. 형이 절 보면서 웃으며 말하는데 어쩐지 엄청 막중한 책임감을 부여받은 느낌이었습니다. 당연히 형이 떠나면 제가 아버지들을 이어 이 집안의 두 번째 가장으로서 부모님을 돕기는 해야 했겠지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형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더 단단히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못 되었던 부모님은 그렇게까지 간절히 말하는 형의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혼자 가겠다는 형을 만류하고 온 가족이 나서서 형이 서울로 올라가는 마지막 모습을 배웅해 주었죠. 낡은 기차 한 칸에 앉아있는 형의 모습이 왜 그렇게 더 멀어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 정도는 형이 너무 보고 싶고 걱정도 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도 저대로 바쁘고 부모님도 부모님대로 저희 키우느라 바쁘고 슬슬 동생들도 하나씩 크고 있던 터라 학교 다니랴 뭐 하랴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형에 대한 생각이 덜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형이 부모님에게 붙여준 생활비 소식을 들을 때마다 형 잘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서울에서는 뭘 하고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먹은 지금 생각해보면 참 형만큼 어른스러운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형도 저희와 같은 어린 시절에는 투정도 부리고 싶었을 텐데 부모님한테 들어보면 형은 단 한 번도 뭐가 가지고 싶다고 말하거나 무언가 하고 싶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말한 게 이뤄지던 안 이뤄지던 한 번쯤은 그런 것들에 대한 말을 꺼낸 적이 있을 법도 한데 말이죠. 그래서인지 부모님은 형이 돈을 보내줄 때마다 고마워하면서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부터 어른스럽게 자라게 한 게 다 본인들이 부족한 탓이라고요. 물론 부모님의 마음이 어쨌든 형이 보내준 돈 덕분에 저희가 배부르진 못해도 최소한 굶고 살진 않을 정도로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심 형이 서울에 간 게 외롭고 힘들지라도 그냥 개인적인 감정 다 빼고 먹고 사는 거로만 따져봤을 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도와 동생들한테 밥을 차려줄 때마다 이거 큰형이 너희들한테 사주는 거야. 그러니까 먹으면서 큰형한테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해. 라며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비록 그 당시는 저희가 어려서 당장 큰형한테 어떠한 것을 해주진 못해도 최소한 큰형이 우리에게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은 마땅히 느끼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3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큰형은 그 사이에 딱 한 번 고향을 내려왔을 뿐 그 외의 시간은 전부 서울에 있었어요. 그나마 고향에 내려온 것도 서울로 떠난 지 1년이 되던 해였기 때문에 거의 2년 동안 큰형의 얼굴을 못 본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종종 전화해서 명절이라도 한번 내려오라고 하는 것 같았지만 큰형은 그럴 때마다 일이 바쁘단 이야기를 하며 거절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이렇게 가족 얼굴 한번 못 볼 정도라니 너무 심하게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닌지 걱정되네요, 여보. 그러게 말이야. 이 녀석이 말을 안 하는 성격이라. 부모님도 저희도 형이 걱정됐지만 아직도 당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만 해도 다행인 형편에서 형을 만나기 위해 온 가족이 서울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그저 형이 보내오는 가끔씩의 연락만을 오매불만 기다려야 했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 저는 그런 형에게 너무 서운했습니다. 언젠가 형에게 형, 그렇게 바빠? 아무리 바빠도 집에 얼굴 한번 내비출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미안하다. 내가 돈 버느라 바쁘네. 대신 네가 집안 책임지고 부모님 옆에 있어줘. 아니, 있어주는 건 있어주는 건데 부모님도 형 걱정이 많아. 얼굴 한번 비추고 안심시켜드리면 되잖아. 난감하네. 일단 끊는다. 바빠. 형의 마지막 말은 어딘지 냉정했습니다. 그 말은 제게 조금 상처로 자리 잡았고요. 그 후론 무슨 일이 있어도 형에게 연락하지 않겠다 다짐했어요. 내가 다시 먼저 연락하나 봐라. 죽어도 안 해. 그런 도끼 아닌 도끼를 품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서 언젠가 한번 연락이 왔을 때 나 바쁘니까 집에 없다고 해줘요. 라고 말해버렸어요. 하지만 훗날 저는 이날의 일을 무척이나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하러 나갔던 부모님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동생들이랑 집에 함께 있던 저는 어머니,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물었지만 부모님은 제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눈물만을 흘렸습니다. 어떡하면 좋니? 어떡하면 좋아? 당연히 저와 동생들은 당황해서 부모님을 달래려 했지만 부모님은 고개를 내저으며 한마디를 했죠. 너희 형이 위급한 상황이라고. 부모님은 그 이야기만 한 채 그날 급히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저와 다른 동생들은 상황 파악이 될 때까지 집에 남아 있어야 했지만 모두 큰형이 걱정돼서 잠 한숨 제대로 자지를 못했죠. 언제가 되어야 부모님에게 연락이 올까? 핸드폰만 빤히 들여다보기를 몇 시간이었습니다. 왜 멀쩡하던 형이 갑자기 위급하단 이야기가 들려왔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부모님만을 기다려야 하니 답답하고 속상하고 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부디 부모님이 괜히 올라왔다고 생각할 정도로 형이 아무렇지 않기를, 위급하단 얘긴 그냥 잘못 전달된 사실이길 빌고 또 빌었습니다. 오래전에 마지막으로 봤던 큰형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리는데 눈물이 날 것 같은 걸 꾹 참고 동생들과 함께 그대로 2, 3일 정도를 지냈을까요? 그때가 돼서야 부모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빼다지 안쪽에 보면 돈이 있으니까 동생들 데리고 서울로 올라와라. 알겠어요, 엄마. 부모님의 목소리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딱 그 한마디만 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저는 굳이 더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어떤 결과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아버지가 말한 빼다지에 돈을 빼서 동생들 몫의 기차표까지 다 끊은 다음에 다 같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북적북적거리며 떠드는 소리로 가득했어야 할 기차 안이 뒤죽은 듯이 고요했죠. 어린 동생들도 아마 제 안색을 보고 알았을 겁니다. 큰형한테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이미 큰형의 시신은 병원에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든 장례를 치러주고 싶었지만 당장 서울에 올라가는 기차표도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몇백이나 하는 장례식을 치를 순 없었습니다.
조문객으로 올 만한 사람도 없었죠. 9식구가 바글바글 모여 흰천이 덮인 큰형 앞에서 한참을 엉엉 울었습니다. 꼬깃꼬깃 주머니에 있던 1,000원짜리 한 장, 2장 모아서 노잣돈 하라고 큰형에게 쥐어주면서도 이 사실이 믿기지가 않아 눈 감고 있는 큰형의 얼굴만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동생들을 잠시 병원에 냅두고 부모님과 함께 밖에서 가만히 바람을 쐬는데 부모님이 저에게 편지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큰형의 마지막 유서라고 했죠.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내 동생들. 평생 잘 먹고 잘 사게 해주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배는 안 골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언제까지나 뒷바라지 해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나약해서 미안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 불효자식은 잊으세요. 저는 두 분이 언제나 저를 걱정하고 사랑해 주셨던 마음만을 안고 하늘에 갑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이런 저를 잃었단 사실에 슬피 우실 테니 그냥 원래부터 없는 자식이었던 셈치고 꼭 행복하셔야 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동생들아, 너희들이 하루하루 쑥쑥 커가는 것도 보고 싶었는데 결국 그러지 못하고 내가 먼저 떠나는구나. 우리 모두를 위해 택했던 서울 생활이지만 나는 더 이상 혼자 버틸 수가 없는 것 같다. 이 지친 삶을 먼저 끝내려 드는 못난 형, 오빠를 용서하렴. 비록 내가 먼저 떠났지만 저는 정말로 우리 가족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마 하늘에 가도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생들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믿어요. 우리는 꼭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는 걸. 지금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함께 있진 못하겠지만 우리 언젠가 다음 생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때 꼭 다시 한번 가족으로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씩씩하고 멋진 아들이자 형 오빠가 될게요. 형의 유서를 보고 애써 참았던 눈물이 다시 한번 터졌습니다. 형은 지금껏 서울에 가서 3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자신이 버는 돈의 90%를 모두 저희 집으로 보내주었습니다. 남은 10%로는 반값 내기도 힘들었을 테고 아마 끼니조차 제대로 챙기지 않았겠죠. 그냥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 형이 주는 돈으로 먹고 살며 고맙단 생각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형이 얼마나 힘들게 우리를 돌보고 있을지 그 깊숙한 아픔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려해보지 않은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형에게 미안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그래서 형을 따라서 성인이 되고 서울에 바로 올라가서 형을 도우려 했다면, 형은 지금 저희 곁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자기 손으로 죽음을 택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비록 형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슬플지언정 형에게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혼자 타지에서 오로지 가족들만을 생각하며 치열하게 살아온 형에게 대체 그 누가 돌을 던지고 형의 선택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장례식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한 형은 납골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허름한 공동묘지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사실 형이 죽은 사실만큼 슬펐던 것이 바로 형을 고향 근처에 묻어주지도 못했다는 거였습니다. 적어도 죽어서만큼은 형이 가족과 함께이기를 바랬는데 떠나는 길을 성대하게 보내주지도 못하고 부모님도 그것 때문에 내내 눈물바람이었습니다. 우리 첫째 불쌍해서 어떡해. 아이고, 아이고. 형이 죽은 이후 집에 가면 어머니는 맨날 눈물을 흘리며 큰형의 사진을 껴안고 울고 있었고 아버지는 소주만 마셔댔습니다. 건강 나빠진다고 그만 드시라고 해도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소주를 입에 대고 밥은 한 끼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온 집안이 큰형으로 인해 잔뜩 처져 있는 상황에서 저는 적어도 동생들이라도 그런 기분에 전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직 어린 동생들에겐 일부러 몇 푼씩이라도 용돈을 쥐어주며 밖에서 놀다 오라고 하고 자기 일을 하고 있는 동생들과는 같이 일 끝나고 술 한 잔씩 하다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때가 되면 부모님 모두 지쳐서 주무시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큰형을 잃은 아픔을 극복하실 수 없었나 봅니다.
우리 장남, 우리 불쌍한 장남, 다 나 때문이다. 매일같이 술을 드신 덕분에 큰 병을 얻게 되었고 수술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큰형의 뒤를 따라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가족을 잃었다는 슬픔에 온 가족이 아무 말도 못했지만 일부러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큰형과 아버지에게는 미안하지만 최대한 둘을 잇고서 제 일만 하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는 늦게 시작한 사업으로 인생 첫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큰형이 하늘에서 도와준 게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로 모든 것들이 완벽했습니다. 저도 결혼을 해서 어머니를 모시며 50평이 넘는 큰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고, 동생들 결혼할 때 꿀리지 말라고 제가 결혼 자금도 억대로 해주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렀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어머니는 꼭 형과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랑 형도 함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행복을 느끼는 한편 당연히 마음 한구석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죽은 형과 아버지의 자리였죠. 사실 한창 바쁘게 사업을 키우고 있을 때는 형과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우연히 사진이나 한번 스치듯 봤어야 아 하고서 깨닫고 마음이 울적해지는 정도였죠. 어머니도 다른 동생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버지와 형이 없다는 것에 대한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평생을 죽음을 목도한 직후처럼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둘을 잊을 정도로 치열하고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결국 지금 저희 집이 이렇게 풍족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생각해둔 것이 있어요. 응? 생각해둔 거? 네, 오래전부터요. 하지만 비록 형과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둘을 잃었을 때 슬퍼했던 마음은 잠시 잊고 있을지언정 형과 아버지 자체를 잊고 있진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동생들 시집 장가까지 다 보내고 어머니를 큰 집에서 모셔야겠다는 목표와 함께 또 다른 목표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바로 돈이 없어 제대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낡은 공동묘지에 묻힌 형을 고향으로 모시고 오겠다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고향에서 제일 경치가 좋은 땅을 샀습니다. 풍수지리 학자분까지 모셔서 힘들게 구입한 귀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큰형과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에게 물어 할아버지와 할머니까지도 모두 그 땅에 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석들도 가장 화려하게 세워두었습니다. 비록 산소를 화려하게 한다고 해서 형과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제 마음의 빚을 덜어놓고 싶었나 봅니다. 이장을 다 마치고 동그랗게 솟은 무덤을 보는데 정말 나이 먹고 눈물 같은 건 없어졌다 생각했는데 이젠 잘 생각도 나지 않는 아주 어렸던 시절 제게 웃어주던 아버지와 형이 생각나서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동생들도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미리 제일 비싸고 좋은 재료로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배고파서 못 먹었던 고깃국도 올려드리고 값비싼 과일들까지 정성을 들여 제사를 지냈습니다. 돈이 없어 떠나보내는 것조차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어 힘들었던 저희 가족에게 이장 제사는 그 무엇보다도 뜻깊었습니다. 우리 둘째가 내 묵은 소원을 다 풀어주는구나. 아버지도 형도 분명 하늘나라에서 기뻐할 거다. 무엇보다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깊게 패인 주름진 얼굴로 눈물을 흘리시며 좋아하셨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긴 시간을 돌아 왔는지 늙은 노모 앞에서 다시 한번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제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주름진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이제까지 장남 노릇하느라 고생했다. 많이 힘들었지? 그 말 한마디에 그간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새 동생들도 고생 많았다며 저를 안아주었고, 우리 가족들의 눈물은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제사까지 치르고 나니 제 인생의 가장 큰 수건을 해결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했다는, 모두 다 해내고 말았다는 뿌듯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돈 버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산소에 한번 제대로 가보지도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도 컸기에,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형과 아버지에게 은혜를 갚은 것만 같습니다. 특히 형은 그 어린 나이부터 우리 때문에 고생만 하다가 홀로 떠났는데, 지금도 가끔 형 생각이 날 때면 산소를 찾곤 합니다. 이제는 괜찮겠지 하면서 방문을 해도 형의 무덤 앞에서 형이 혼자 서울에서 감내해야 했을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면 제가 다 서러워서 눈물이 납니다. 가족들 응원받으며 사업을 일궈나갔던 저도 정말 어느 때는 죽고 싶은 만큼 힘들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듬직한 장남이기에 힘들다는 말도 한번 못하고 그냥 견뎌야 했을 형은 대체 얼마나 힘들었던 걸까요? 단풍 구경을 좋아했던 큰형. 이번에 무덤에 들릴 때는 그 나뭇가지라도 꺾어서 형에게 주어야겠습니다. 이번 생엔 다시 만나지 못하겠지만 형의 유서대로 다음 생에서 가족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야겠어요. 무엇이든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잖아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고생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냥 말 한마디라도 좋으니 따뜻한 응원의 말을 보내보세요. 저는 현실적으로 제가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 그 말 한마디 안 했던 게 참 후회가 되거든요. 부디 형이 지금이라도 편히 쉬고 있다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에다가 하소연할 곳도 없고 친구가 이곳을 알려줘서 어렵게 사연을 보냅니다. 정말 남편 때문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렸을 적 어머니가 고생하던 것만 생각하면 지금 떠올려도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어머니는 요새 말로 효자 남편한테 잘못 걸린 케이스였습니다. 왜들 그렇게 남자들은 대리효도를 좋아하는지. 제가 어렸을 적부터 아빠의 강건한 권유로 인해서 저희 집에는 언제나 친할머니가 함께 있었습니다. 물론 아빠 입장에서는 일찍이 남편을 잃은 친할머니가 안쓰러웠을 겁니다. 당연히 자식으로서 걱정도 됐겠죠. 하지만 그러면 당연히 자식인 스스로가 돌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기억을 되짚어봐도 어렸을 적 친할머니를 돌보는 것은 오로지 저희 어머니의 몫이었어요. 엄마는 왜 맨날 할머니 옆에만 있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릴 때의 제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물으면 어머니는 늘 할머니는 몸도 마음도 외로운 분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돌봐드리는 거고. 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할머니를 돌보느라 힘들 때 아빠는 맨날 일이 바쁘니 뭐니 핑계를 대면서 집에 들어오면 할머니에게 오늘 잘 계셨냐고 말만 몇 마디 던지고는 바로 골아 떨어지거나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는 축구 경기를 보기 바빴습니다.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했던 건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입니다. 친할머니는 아주 나쁘신 분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에게 살가운 분도 아니었습니다. 얘, 어서 밥 좀 차려라. 배고파 죽겠다. 뭘 꿈을 대는 게야. 젊은 적부터 몸이 약했다던 할머니는 나이가 들고선 움직이는 게 불편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여기저기 부려먹곤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말에 어머니와 아빠가 함께 있을 때도 언제나 아들인 아빠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어머니만을 불렀다는 겁니다. 할머니 자식은 아빠잖아요. 아빠 좀 시켜요. 왜 맨날 할머니 밥 차리고 집안 청소하고 그런 건 다 엄마가 해야 돼요? 뭐라고? 이놈의 기집애가 어디 할머니한테 버릇없이. 어렸던 제가 보기에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대놓고 친할머니에게 뭐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날 집안이 뒤집어졌죠.
어머니도 할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며 저를 혼냈고, 아빠와 할머니 역시 어린 게 발랑 까졌다느니, 기집애가 못하는 말이 없다느니 하면서 저를 뭐라고 하기 바빴습니다. 물론 지금 저희 세대 역시 며느리로서 시부모를 돌보는 게 어느 정도는 당연시 되곤 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야 그런 일 안 하겠지만요. 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이미 왜 며느리만이 꼭 시부모를 모셔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시는 건 좋지만 그러면 당연히 자식과 며느리가 같이 모셔야 하는 건데. 엄마도 엄마 인생 좀 살아요. 언제까지 친할머니 돌보려 그래? 솔직히 친할머니 그렇게 아프신데 아빠가 손 놓고 있다는 것도 웃겨. 그런 말 하지 마라. 너희 아빠가 바쁘고 힘드니까 그렇지. 엄마는 괜찮아. 시간이 갈수록 할머니의 몸은 더 약해져 갔습니다. 그럴수록 어머니 역시 더욱 힘들어져 갔죠. 매일매일 안색이 파리해지는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서 제가 일부러 쓴소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어머닌 그저 괜찮다며 자기가 할 수 있다며 그런 저를 말렸죠. 아무리 엄마가 괜찮다고 하지만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할머니 돌보는데 시간을 뺏기지 않았다면 쉬는 것도 훨씬 많이 쉴 수 있었을 테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사는 게 가능했을 텐데 차라리 어머니가 집에서 집안일만 하는 전업주부고 돈을 아빠가 벌어오면 또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대부분의 월급을 아빠가 벌어오는 것은 맞았지만 어머니 역시 주방일 등을 하며 작은확히나마 생활비를 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크고 나서부터는 제가 옆에서 어머니를 도와드리곤 했지만 여전히 왜 친할머니를 아빠는 돌보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중학교를 지나고 고등학교를 지나고 제가 대학교 2학년이 됐을 때 드디어 어머니의 고생은 막을 내립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나쁘지 않은 분이었긴 해도 워낙 어머니 고생시킨 걸 봐왔던지라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슬프진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슬퍼 보였지만 후련해 보이는 감이 더 컸습니다. 단언컨대 그럴만합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약 2년 동안 어머니는 아마 그간 고생해 온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테니까요. 그때쯤 되니 할머니가 병이 생겨서 어머닌 할머니의 똥오줌까지 다 받아줘야 했고 거의 무슨 전문 간병인이나 할 것 같은 병수발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보고 자라서인지 저는 아빠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빠가 옆에서 할머니 병수발을 도와줬다면 어머니는 훨씬 더 편한 마음으로 힘들지 않게 할머니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3일간 장례식을 한 뒤 집에 오는데 분명히 하늘나라에 간 건 할머니거늘 어머니가 더 당장 죽을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젊고 예뻤던 어머니가 결혼을 하고 나서 할머니 돌보느라 자기 인생 없이 힘들게 살았던 시간들이 마치 제가 그렇게 지낸 것처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하면 절대 효자 남편은 안 만날 거라고. 혹시나 효자 남편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나서서 시부모 모시고 살진 않을 거라고요. 사실 부모님 모습을 봐오다 보니까 결혼이란 것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부모님이야 빨리 결혼을 해라, 얼른 결혼해서 아이 낳고 해야지 안정된 가족을 이룰 수 있다며 제가 얼른 결혼하기를 바라셨지만 뭐 마땅한 사람이 없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터무니없이 아무나 결혼할 수 없는 거니까 나름대로도 좋은 사람이 있어야 결혼을 하든 말든 고려라도 해볼 텐데 남자친구를 사귀어도 그렇게 오래 간 적이 없었습니다. 또 헤어졌어? 너는 어떻게 남자친구를 사귈 때마다 이렇게 금방 헤어지니? 이유야 뻔하지 뭐. 알잖아. 이별이 빠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남자들이 죄다 저랑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은근슬쩍 결혼 이야기를 꺼내며 이제 우리 결혼하자.
부모님 먼저 뵈러 갈까? 라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랑 오래 만나겠습니까? 애초에 결혼 생각도 크게 없었기에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 발언이긴 했지만 아무리 그 남자랑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도 애초에 결혼을 쉽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길게 인연을 이어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자세히 할 수는 없었기에 그냥 성격이 안 맞아서 취향이 나랑 달라서라며 언제나 핑계를 댔죠. 그러다 만나게 된 것이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사귄 남자들 중에서 처음으로 섣불리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으며 부모님에 대한 효심을 깊게 드러내는 말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런 남자랑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누구랑 사귀기만 하면 얼마 안 가서 금방 헤어지던 제가 오랜만에 반년 이상 만나는 남자가 생기자 어머니는 내심 이제 우리 딸이 결혼하려나? 하면서 저의 결혼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물론 저도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을 할 생각이 있었기에 지금의 남편과 조금 더 만나게 되면 정말 진지하게 이후의 관계까지 생각해 봐야겠다 싶었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분명 그런 이야기 일절 없이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결혼하고 나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나는 옛날부터 우리 엄마가 친할머니 모시느라 힘들어하는 것만 봤거든? 그래서 나는 절대로 그렇게는 안 살 거야. 반대로 당신한테 우리 부모님 수발 들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을 거고. 우리 부모님은 딸인 내가 챙길 거고, 반대로 당신도 당신 부모님은 스스로가 챙겼으면 해.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이랑 결혼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나랑 맞지 않으면 난 솔직히 지금 관계를 더 이어가는 것도 힘들 것 같아. 직설적이라면 직설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괜히 돌려 말하면서 어줍지 않은 기대를 품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저의 이런 말에 화를 내면서 관계를 끊을 사람이면 빨리 끊어내는 게 저로서도 좋은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제 말에도 남편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는커녕 맞는 말이라며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죠. 그런 확답까지 듣고 나니까 결혼을 더 미루기가 힘들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35이었고 저는 32이었는데 조금 늦은 나이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결혼 소식을 저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저의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하도 대리오도 원하는 남자는 안 만날 거다. 그럴 바에는 그냥 평생 혼자 살 거라고 입에 달고 다니니까 어머님 내심 제가 이러다가 진짜로 죽을 때까지 결혼을 안 할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한다고 하니 마음이 많이 놓이신 것 같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는 그냥 여느 부부처럼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저희끼리 신혼집을 따로 얻어서 살았고 명절과 생신 때마다 친정집에 그리고 시댁에 갔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집살이가 없었냐면 그건 또 아닙니다. 따로 살긴 했지만 시어머니는 이것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희 집에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지 않을 때는 늘 전화를 해서는 우리 아들이 갈비찜 좋아하는 거 알지? 내일은 오랜만에 몸보심 좀 시켜라. 예전에 너 없을 때 집에 갔더니 냉장고가 아주 말이 아니던데. 너 우리 아들 식단 제대로 먹이고 있는 거니? 라며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남편 챙기란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도 효과는 잠깐이었습니다. 좀 연락이 안 온다 싶어서 이제는 더 이상 안 그러시겠지 하고 있으면 또 한 달 정도 지나서 은근슬쩍 집에 오고 저에게 전화를 거는 일들이 다시 늘어났습니다. 정말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예상외로 저를 도와주신 게 바로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때가 아마 추석이었을 거예요. 시댁에 가서 전을 부치고 상을 차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다가와서는 또 이것저것 잔소리를 하더군요. 계란물을 이 정도만 무치면 어떡해? 더 듬뿍 묻혀서 부쳐야 맛이 좋지. 동그랑 땡은 준비했니? 저번 추석에 네가 만들었던 게 맛이 없어 혼났다. 이번엔 간 제대로 해라. 알았니? 아휴, 아니, 너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니? 내가 방금 말했잖니. 계란물 더 듬뿍 묻히라고. 하나하나 알려줘야 하는 게야? 아휴, 답답해. 그래도 그 정도는 참아 넘기는 게 예의라 생각해서 정말 꾸역꾸역 네 어머님 하면서 받아 넘기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런 말도 안 하니까 시어머니는 그것에 기세 등등해진 건지 밥을 먹으면서도 저한테 계속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뭐 제 요리 실력을 보면 우리 아들이 밥이나 잘 챙겨 먹는지 걱정이 된다느니 이래서 반찬이며 뭐며 해가지고 가져가는 건데 아주 한번 들리면 시어미를 잡아먹을 듯이 군다느니 저도 성격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부당하게 시어머니가 저한테 잔소리하고 뭐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참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집은 제가 알아서 잘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도 한두 번이야 조언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히 받아들이지. 일주일에 두세 번도 넘게 오시고 심지어는 제가 없을 때 와가지고 제 짐도 막 건드리시고 그러는데 아무리 남이 아니라 어머님이라고 해도 그거는 예의가 아니죠. 방문을 하실 거면 애초에 남편이랑 저한테 모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땐 남편한테만 이야기하고 어떤 땐 말도 없이 오시고 제가 어떻게 안 불편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혼날 거 각오하고 던진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리 빠진 듯 어버버 하면서 절 손가락질하고 온기 가득했던 밥상 앞이 진짜 한순간은 쎄해지는 기분이 느껴졌죠. 순간 이번만 더 참을 걸 그랬나? 하고 후회가 됐지만 언젠간 한 번 정도 이야기를 했어야 할 것만 같은 말이었기에 일부러 더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역시나 뭐라고? 예의가 아니라고? 너 시애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가정교육을 그따위로 배웠어? 하면서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시아버지가 잠깐 손을 들으며 대화의 흐름을 끊더니 말씀하셨죠. 시어머니를 무섭게 보시며 말입니다. 당신 요새 뺀질나게 밖을 들락날락거린다 했더니 잘 살고 있는 애들 집에 갔다 온 거였어? 내가 그런 것 좀 하지 말랬잖아. 아니 왜 그렇게 거길 드나드는 거야? 며느리가 그럼 편하겠어? 하긴 나한테 들켰으면 내가 진즉하지 말라 했을 텐데. 며느라가 미안하다. 내가 앞으로 잘 단속하마. 남편에게는 먼저 결혼한 형이 하나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 저와 결혼하기 전에는 시어머니가 형네 집에 들락거리며 저한테 하는 것과 똑같이 그쪽 며느리에게 뭐라고 했나 봅니다. 그걸 알게 된 시아버지가 길길이 날뛰어서 시어머니는 더 이상 이전처럼 잔소리를 하거나 시집살이 시키지 못했는데 마침 제가 남편과 결혼을 했으니 옳다구나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 집중이 된 것이죠. 시아버지가 음성을 높이니 시어머니는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정도로만 하세요. 라고 남편이 조용히 이야기를 했으나 시아버지는 오히려 너는 너네 엄마가 그런 줄 알았으면 네 아내 생각해서라도 먼저 나서서 그러지 좀 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이 돼가지고 아내가 의지도 못하겠다. 오히려 너보다는 네 아내가 더 강단이 있어 보이네. 앞으로 또 네 엄마가 그러는데 너 제대로 못 말하면 그때는 내가 가만히 안 있을 줄 알아라. 라며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얼마나 어깨가 으쓱거리는지 밥 먹는 내내 기쁨의 웃음 때문에 광대가 올라가서 참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에 반해 시어머니와 남편은 잔뜩 풀이 죽은 얼굴이었고요. 식사를 다 하고 상을 치우면서 슬쩍 시아버지에게 다가가 감사하다고 하니까 시아버지는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앞으로 또 이런 일 있으면
그때는 나한테 이야기해라.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라며 다시 한번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나마 시댁 식구들 만나는 게 아주 힘들지 않았던 이유는 전부 시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시아버지 아니었으면 시어머니의 그 집착에 가까운 시집살이 어떻게 견뎠을지, 아마 제 성질을 못 이겨서 결국 남편이랑 이혼하는 것까지 고려해 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에게 내심 무척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아버님 좋아하시는 것들을 사다 드리거나 몰래 전달해 드리는 식으로 감사함을 표현하곤 했죠. 아무튼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절대 이전과 같은 간섭을 제게 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저의 결혼 생활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했죠. 오로지 남편과 저, 그리고 이후 나온 자식만 생각하면 되니 사는 게 힘들어도 그럭저럭 버틸만 했습니다. 하지만 참 사람의 인연이 왜 그리 모질게 짧은 건지, 시아버지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암 진단을 받으시더니 너무나 빠르게 세상을 떠나버리셨습니다. 여보, 우리 아빠 어떡하면 좋아? 남편도 슬픔을 숨기지 못하고 너무나 허망해했습니다. 저 또한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만큼은 정말 펑펑 울었던 것 같습니다.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지속하면서 때로는 남편보다도 더 제 편이 되어주셨던 분이 바로 시아버지였으니까요.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지라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1년에 두세 번 정도만 얼굴을 보는 것이 다였는데 정말 이럴 줄 알았으면 적어도 시아버지만큼은 직접 시간을 내서 한번 만나가지고 며느리로서 식사라도 대접할 걸. 후회가 너무도 짙었지만 이미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앞에 두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엄마가 아빠 돌아가시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 그리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남편은 시어머니와 자주 대화를 하는지 종종 저에게 시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는 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인 저 역시 슬프지만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일 힘든 건 시어머니였으니까요. 그래서 남편한테 당신이 아들이니까 어머님 좀 잘 좀 보살펴드려. 연락도 자주 드리고. 라며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엄마가 어쨌더라 저쨌더라 하면서 시어머니의 아주 작은 일거수일투족까지 미주알고주알 이야기하니까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바라는 게 있나 싶고. 당신 요새 어머님 이야기 되게 많이 꺼낸다. 처음엔 그냥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 걱정돼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솔직히 지금 되게 이상한 거 알아? 당신 나한테 뭐 바라는 거 있어? 제가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꺼내니 남편이 우물쭈물 말했습니다. 사실 엄마가 무릎이 아프고 지금 거동이 힘든 상태라 병원을 다녀야 한다고요.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어머님이 아픈 것 때문이 아니라 제가 결과적으로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낼 때까지 아무 말도 못하면서 제 눈치만 보고 있던 남편의 행동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병원도 못 가실 상태이니 저희 집에 들어와 살면서 병원을 다녀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뭐 한평생 돌봐야 하는 것도 아니고 병원 갈 때 정도야 잠시 머무는 건 남편이 미리 제대로 저한테 이야기만 했으면 저도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알았어. 병원 다니실 땐 오시라고 해. 대신 병원 다니고 나으시면 바로 댁으로 돌아가시는 게 조건이야. 알겠지? 알았어. 그래도 시아버지가 한번 크게 이야기를 한 이후로 시어머니도 더 이상 저한테 불필요한 연락은 하지 않으셨고, 저도 딱 명절이랑 생신 때만 얼굴을 보니까 예전만큼 시어머니가 밉거나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병원 갈 때만 잠시 있는 거니 그렇게 오래 계시지도 않을 거란 생각에 남편한테 흔쾌히 시어머니를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약 반년 정도 못 본 건데 그 사이에 시어머니는 확실히 많이 아파 보이셨습니다. 걷는 것도 절뚝거려서 남편이 옆에서 부축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했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하나 올라가는데 몇 분을 쉬시는지. 애초에 몸이 안 좋으시단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 오시라고 한 거지만 실제로 보니까 제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저랑 같이 병원 가요. 몸도 아프신데 시아버지 돌아가신 것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그래도 이럴 때만큼은 며느리 노릇해야겠다 싶어 제가 먼저 자진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진 상황이라고 해서 무릎에 좋은 도가니국도 잔뜩 끓여드리기도 하고 마사지기며 뭐며 집안에 온통 시어머니에게 좋은 것들만 잔뜩 사두었습니다. 당연히 선의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확실히 처음보다 나아진 시어머닌. 그 이후로도 차일피일 온갖 이유를 대며 집에 가는 것을 미루더니 이제는 아예 눌러 앉으시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병원도 안 가고 그냥 집에만 계시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집에 와도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건 오래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하는 행동을 보면 오래 있고 짧게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평생 저희랑 이렇게 사실 것처럼 구는데 저는 죽어도 평생 모시고 살 자신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가 그런 제 신념을 다 뒤로 하게 만들 정도로 제게 살갑고 좋은 분도 아니었고요. 당연히 남편한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실 생각을 안 하는데 당신이 이야기하라고요. 엄마가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면 그러겠어? 그냥 엄마가 먼저 돌아간다고 할 때까지 같이 있으면 안 될까? 자식된 도리로서 아픈 엄마한테 먼저 가라고 하는 건 너무 매정하잖아. 당신은 피도 눈물도 없어? 집에서 시어머니 밥 차려주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거 하나도 안 도와준 양반이 아주 입이 트였다고 말은 잘하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콧방귀를 한번 뀌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어머님 여기 오라고 했던 거 어머님이 병원만 한두 달 다니다가 다시 사시던 곳으로 돌아갈 거라고 약속했기 때문이야. 당신 내가 처음에 결혼할 때 그랬지? 나는 절대 못 모시고 산다고. 당신이 정 어머님이 걱정되고 같이 있고 싶으면 이 집 나가서 당신이 어머님이랑 둘이 살다가 원할 때 들어와. 그거는 내가 이해해 줄 수 있으니까. 아니면 요즘 요양원 잘 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알아보던지. 막상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말문이 탁 막히는지 우물쭈물하던 남편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면서 항변했지만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넘어가지 않았죠. 결국 어머님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남편이 시위라도 하는지 그 이후로 맨날 술만 먹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기 엄마를 버렸다느니 어쨌다느니. 당신 똑바로 이야기해. 난 애초에 당신이 그렇게 어머님 모시고 싶으면 여기 나가서 어머님이랑 살다 와도 된다고 말까지 했어. 근데 무슨 내가 어머님을 버려. 어머님은 당신 부모야. 내 부모가 아니고 내가 모셔야 할 부모님은 따로 계셔. 그렇게 효도를 하고 싶으면 당신이 해야지. 왜 나한테 그래? 남편도 어지간히 취했는지 제게 꽥꽥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렇게 정냄이 없는 인간일 줄 몰랐다면서. 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냉혈 인간이라나 뭐라나. 그 말에 기가 차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참에 갈라서자고. 그랬더니 그건 싫다면서 궁시렁거리길래 만약에 우리 엄마 아프면 당신이 집안일, 빨래, 청소, 요리 다 하고 우리 엄마 모시고 맨날 병원 가고 그럴 거야?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당신이 만약에 정말로 그럴 자신 있으면 어머님 다시 모시고 와. 라고 말하니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한숨만 절로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남편은 그러더군요. 장모님을? 아이, 그건 좀. 결국 저희 엄마 모시는 건 안 되고 자기 엄만 된다는 논리죠. 대리효도는 안 시킬 것 같아서 결혼했더니 이건 뭐 사기 결혼도 아니고. 지금 몇 달째 남편과 냉전 중입니다. 서로 필요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예전처럼 쉬는 날에 같이 붙어 앉아서 떠든다거나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솔직히 저는 남편이 저렇게 나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처음부터 싫다고 한 이야기였고, 최소한 이번에 시어머니가 집에 왔을 때 자기가 먼저 나서서 다 챙기는 모습을 보였으면 저도 생각만이라도 긍정적으로 해봤을 거예요. 근데 가끔 시어머니 병원 데리고 가는 거 빼고는 전부 저를 시켜놓고서 본인이 뭘 잘했다고 그러는지 친구한테 이 이야기를 했는데 한 친구는 제가 똑부러지다고 그러는데 한 친구는 그래도 가족 됐는데 너무 매정하다고 그럽니다. 제가 나쁜 며느리인 건가요? 친구도 말하길 한 번 모시면 제 인생은 망한 인생일 거라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세상 제일 나쁜 며느리가 된 것 같아 억울하고 미치겠습니다.